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수장을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새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정책실장,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차관이 기용됐습니다. 새해부터는 이 3실장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꾸려나가겠다는 뜻인데 이번 인사의 배경과 의미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 새 실장의 전격적인 교체는 비대위 체제에 들어선 여당의 쇄신 분위기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젊어진 만큼 대통령실도 60년대생 이하만 남게 됐다며 새로운 분위기에서 집권 3년 차를 맞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를 두곤 최근 불거진 부실 인사검증과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 따른 경질성 인사란 해석도 나오는데 김 실장은 큰 과오 없이 20개월 소임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가 없이 물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1970년생인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은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로 대통령의 선친인 윤기중 교수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안보실장엔 한미동맹과 북핵 분야에 정통한 장호진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도 외교안보가 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새해에 맞춰 실장 3명을 전원 교체한 건 여권의 인적 쇄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한동훈호를 함께할 비대위원 10명의 면면도 공개됐습니다. 특징은 정치인이 아닌 30, 40대 젊은 피가 대거 수혈됐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지도부 평균 나이도 40대 초반으로 확 낮아졌습니다. 그 의미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듯합니다. 비대위원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승선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 중 40대 이하는 6명입니다. 한 비대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을 포함한 11명의 평균 나이는 46.6세로 지난 4월 김기현 지도부보다 9살 젊어졌고 여성은 늘었습니다. 8명 중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곤 전부 비정치인입니다. 한 위원장은 과거 대정부 질문에서 김 의원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최연소 비대위원은 18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란 21살 대학생 윤도현 씨로 2년째 보육원 출신 청년들을 상대로 멘토링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윤도현, 청년의 고민을 함께하고 지금까지 도와왔으며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호남 내 대안적 정치를 주장해온 박은식 내과 전문의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 사회에 관심을 쏟아온 한지아 을지병원 교수도 비대위에 합류했는데 한 교수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조카입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와 86세대 기득권 정치를 비판해온 운동권 출신 민경우 소장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 소장은 지명직 후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산다고 했던 과거 노인비하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젊은 세대 역할론을 강조하다 나온 실수라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쇄신으로 분주한 여당에 비해서 민주당은 당장 당의 분열을 막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는데 여기서 정 전 총리는 당 통합을 위한 결단을 이 대표에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선 후퇴를 압박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내년 총선 걱정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된 회동에서 정 전 총리는
현해살수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다는 의미로 어려운 결단, 즉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이선 후퇴를 요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하며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정 전 총리 역시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한 겁니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해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 이 대표는 내일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며 당내 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관위원장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개파에서 자유로운 외부 인사로 비명계의 공천학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인데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비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총선 전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은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내세워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는 걸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숙려기간을 채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당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야당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역대 특검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한 사는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만 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0명 찬성으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상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표결에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아마 그건 특검이 누가 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이 오늘 처리를 주장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별조사기구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달 9일 표결로 미뤄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와 거의 동시에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총선을 앞둔 정략적 법안이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규탄했습니다. 정성용 민심결합 국민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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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요청도 공식화했습니다. 통과 즉시 신속하게 당당하게 대통령께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분여 만에 곧바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제2요구권 대신 거부권이란 표현을 공식 사용한 것과 그 입장을 법안 처리 직후 밝힌 것 모두 전례 없던 일인데 대통령실은 선거를 겨냥한 법안을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부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칼날보다 국민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총선 국면에서 나쁠 게 없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재의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 이후로 조절하면 이탈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정의당도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을 가족 방탄에 동원하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의 거부권 예고로 연말 한파보다 더한 냉기가 정치권을 덮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인적 개편안도 발표했는데 앞으로 특검법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특검법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뭐 그야말로 전광석화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4가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법안 통과 즉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곧바로 대응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슈가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부담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지난 25일 있었던 고위당정 협의에서 오늘의 대응 방침도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이 오늘 3실장을 동시에 교체했고 국민의힘도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도 우연으로 봐야 합니까? 이 정교하게 맞췄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총선까지 특검법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야당의 노림수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시 인적 쇄신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은 가능합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걸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으로 대폭 낮아졌고 또 이번에 정책실장에 새로 기용된 성태윤 교수는 70년생이란 말이죠. 이게 상당히 젊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정책실장을 맡게 된 성 교수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 중 가장 젊습니다. 여당 역시 젊은 지도부를 내세우면서 민주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86그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고 봐야 할 겁니다. 나이뿐 아니라 김경률 회계사 등 중도 성향 인물이 다수 포함되면서 이념적인 스펙트럼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일부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잡음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보도한 노인 비하 발언 이걸 말하는 거죠? 예,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이 지난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민 소장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걸 설명하다가 나온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민 소장이 오늘 다시 사과했지만 대한노인회는 민 소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은경 교수도 노인 폄하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예, 과거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노인 폄하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 이 발언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자, 논란은 일단 지켜보고요. 어쨌든 여권의 인적 쇄신을 통한 특검법 정면 돌파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셈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당장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 식구 감싸기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갈 태세인데 현실적으로 여권이 인적 쇄신의 효과만으로 전국을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총선용 악법이라는 여론전 외엔 또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당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아직은 비주류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원 인선도 끝난 만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게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 됐군요. 예,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건설업계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부실로 결국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알짜 계열사 매각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계획도 채권단에 제시했습니다. 위기감이 건설업계와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다른 곳은 사정이 어떤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던 태영건설 본사 앞. 뒤숭숭한 분위기에 직원들은 말을 아낍니다. 좀 어떠나 싶어가지고 좀 예상됐던 걸로 생각을 하시네요. 태영건설이 오전 10시 기업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조 2천억 원을 투입했던 태영건설은 에코비트 등 알짜 계열사를 추가로 매각하겠다는 자구책도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SBS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주회사인 TY홀딩스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SBS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신청 발표 1시간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60개를 관리해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금융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건설사로 옮겨붙지 않도록 PF 대출 만기 연장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불안 심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하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태형건설을 살릴지를 2주 내에 결정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태형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정된 날짜에 입주를 못하게 될 경우에 연쇄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정수양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태형건설이 지난 10월 분양한 아파트 건설 현장. 워크아웃 소식에 공사장 직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워크아웃 해본 사람이 댄스도 풀어놓고 뭐 춤추겠어요? 더 이상은 내가 할 얘기 없어요. 모델하우스엔 공사 중단이나 입주 차질을 걱정하는 분양 계약자들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화사는 아니라서 뭐 봐도 된다면서 기다려봐도 된다면서 그러는데 그냥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죠. 태형건설 사업장 중에서 분양이 진행된 현장은 모두 22곳, 약 2만 세대입니다. 정부는 태형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못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까지 나서 태형건설 워크아웃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금융권은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위기감이 적지 않습니다. 선순위가 후순위로 이런 저희 증권사나 뭐 제출은행 이런 데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정부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는 달리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후폭풍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대형 건설사인 태형건설이 휘청이자 시장에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PF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다른 곳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이번 사태는 PF 대출이 문제가 됐는데 이 PF 대출이라는 게 어떤 거죠? 네, 돈이 많이 드는 부동산 개발이나 유전 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따져서 필요한 돈을 미리 빌려 쓰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나 자산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담보인 겁니다. 자, 건설업이 대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 태형건설이 유독 문제가 된 이유는 뭡니까? 네, 보통은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는 등 사업 진행은 시행사가 하고 건설사들은 시공만 맡아서 이 위험을 분산시키는데요. 예. 태형건설은 시행과 시공을 모두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보증을 서는 우발 채무가 많아졌는데 사업이 진전이 안 되면서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2년 전 대비 원자재하고 금리 포함해서는 건설업의 비용이 30%에서 40% 정도가 올랐고요. 반대로 매출가에 해당되는 분양 가격도 30%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고. 그런데 다른 건설자들은 사정이 좀 다릅니까? 네, 다른 건설사들은 이 PF 보증 비중이 자기 자본보다 작거나 비슷한데 태형은 무려 4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태형건설이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전체 건설업의 위기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건설업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PF 대출 규모는 2021년과 2022년 급격히 늘어서 9월 말 현재 13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PF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건설사들이 자기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거든요. 신용 보증을 많이 하는 데들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땅값이 비쌀 때 건물을 많이 짓기 시작한 데들은 수익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태형그룹은 SBS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계열사들을 정리해서 급한 불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와 금융권의 연쇄 부실이 우려되고 다른 건설사들의 대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만큼 정부는 조만간 건설사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문제는 돈을 풀었다가 돈줄을 죄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게 잘 수습되도록 정부가 철저한 관리해야 되겠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 빈소에 이틀째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주말 경찰 소환 때였는데요. 당시 이 씨 측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모든 조사는 이 씨 측과 합의했고 수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입니다. 3차 소환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이성균 씨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고 싶다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3차 소환 조사 역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조사 요구를 묵살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건물 구조상 노출을 피하기 어려워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출석하기로 변호인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잘못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강제 구인해 법원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시켰습니다. 이성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A씨는 이미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B씨의 윗집에 살며 평소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제 영장심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아이까지 안고 나타났지만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의 빈소에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찾는 등 이틀째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성균 씨의 사망 소식에 각계각층의 애도가 잇따랐습니다. 순수한 애도가 고인과 유가족의 미약하나마 위로가 될 텐데요. 야권 정치인들이 이성균 씨의 죽음을 검찰과 경찰에 대한 비판 소재로 활용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입니다.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내용인데 이 대표는 이 글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각종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문제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후원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윤미향 의원도 이성균 씨 사망을 두고 남일 같지 않다, 여론 재판으로 끝장을 냈다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성균 씨, G드래곤 검사를 도대체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도 근데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예와 인격에 상처를 줘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을 끝내야 한다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범죄 혐의를 설명했던 것과 연관지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검경에서 만연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의 과오를 회피하기 위해 남의 불행을 이용하고 있다며 고인이 된 분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비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50만 장병이 보는 군 정신교육 교재에 북한 추종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교재에서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됐습니다.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 한들 그 일방적 주장을 영토 분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결국 교재 4만 부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모든 군 훈련 자료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교재로 4만 부가 제작돼 배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센카쿠나 쿠릴 열도처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독도는 명백한 고유 영토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겁니다.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것을 저희가 장병들에게 교육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교재에 11차례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엔 독도가 모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전방부대를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책 현안에 대한 첫 메시지를 내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며 국방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교재 4만 부 전부를 회수하기로 하고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12km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대체 왜 역주행을 한 건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마주 달려오는 승용차가 나타납니다. 우와! 무서워! 어머, 웬일이야?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정면 충돌을 간신히 피합니다. 하지만 이 승용차는 이후에도 역주행을 계속해 2대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1차선에서 이렇게 역주행으로 오셨거든요. 잠깐 멈췄다가 얼른 옆으로 껴가지고 그래서 바로 신고 드린 거거든요. 사고를 낸 승용차는 순천에서 전주 방향에 있는 황전휴게소에 들렀다 출구가 아닌 입구로 다시 진입한 뒤 약 12km를 역주행했습니다. 역주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이렇게 있지만 운전자는 이를 보지 못하고 들어왔던 고속도로 입구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출구를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전 휴게소에서 출구를 잘못 찾아가지고 역주행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12km 주행했고요. 서면 3터널 입구에서 저희 차단해가지고 검거했습니다. 이번 역주행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46건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2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역주행을 할 경우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고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켠 뒤 차량을 방어막 삼아 15m가량 떨어져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0.7명대인 출산율로 대한민국이 소멸할 거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죠. 정부가 이민 유치를 공식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줄이고 우수한 외국 인력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서 경제 활력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텅 빈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홀로 염료 기계를 돌립니다. 엄청 채용 공고를 했죠. 해도 안 되니까 정부가 외국 인력 돌립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 소멸 위기가 커지자 이민자를 우리 국민으로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컨트롤 타워인 이민청을 5년 내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숙련 인력 중심에서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카이스트와 같은 이공계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은 영주권이나 한국 국적 취득도 빠르게 허가할 방침입니다. 조선족만 취업 가능했던 요양보호사도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도입하고 월 300만 원을 줘도 구하기 쉽지 않은 가사도우미 역시 문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수 외국인과 연구자를 유치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를 확 줄이는 등 균형 잡힌 이민 관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현재 4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국 40여 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내일 대규모로 해제됩니다. 여의도의 18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그동안 군시설로 묶여 있어서 개발 한번 하려면은 일일이 군의 인허가를 받아야 했던 지역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인데요. 어느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건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복궁 옆에 자리한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입니다. 2008년까지 기무사가 있었던 곳으로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한 뒤 2013년 미술관이 건립됐지만 땅 일부는 10년 넘게 군 보호시설로 남았습니다. 도서관과 미술관이 들어서 있는 이 구역 일대는 여전히 통제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련법상 군 허가 없이는 건물 신축이 제한됩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원이 들어설 예정인 중구 정동도 도심 한복판이지만
군 제한구역이란 이유로 건설 과정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전국의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5,400만 제곱미터 부지를 해제 또는 완화합니다. 서울 지역 2곳을 비롯해 전국 47곳이 포함되는데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18배가 넘습니다.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민과 군이 상생하기 위해 불필요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강원도와 경기도를 비롯한 군 접경지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사업을 할 사람도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다 전략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국방부는 주민들과 지자체 요구를 우선 반영해 군 작전에 문제없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당뇨는 매일 매 순간 관리가 필요한 만큼 성인도 감내하기 힘든 병인데요. 소아 당뇨 환자 중에는 하루 4번 이상, 1년이면은 1,500번의 주사를 맞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사 맞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인슐린 주입기를 대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소아 당뇨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손끝에서 피를 뽑아 혈당 검사를 하는 채연이의 손길이 익숙합니다. 일용당뇨 진단을 받은 8살 때부터 6년째 해온 일입니다. 인슐린 주사도 하루 5번, 1년에 1,500번 넘게 스스로 놓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왜냐면 주사 맞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먹는데 저는 약간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옷 주머니에 주사줄이 넣어져 있는 9살 세준이. 엄마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저혈당이면 주스 먹여야 되고 고혈당이면 또 자다가도 넣어줘야 되고 하니까. 소아 일형 당뇨 환자들은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질 않아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몸에 부착하면 인슐린이 자동 투약되는 기기는 500만 원이 넘고 5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이 의료기기는 전체 소아 일형 당뇨 환자 중 1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사는 가게도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인슐린 펌프 등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아당뇨 어린이 약 3,000명이 주사의 굴레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첫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성만, 임종성 의원의 조사 일정도 협의 중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이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의원은 민주당 허종식, 임종성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허종식 의원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 의원 요청으로 비공개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조성한 6천만 원이 윤관석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에 나오는 인천 지역구 의원이 허 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 주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3개 뺏겼어. 허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 외에 추가로 제시한 증거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성만, 임종성 의원과도 출석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지난달 공개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7명이 차례로 소환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변호인 교체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끌면서 1심 재판이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권영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북측 관계자가 방문하여 그때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 등도 함께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게 알려지면서 재판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2달 가까이 지연된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변호인이 온 뒤엔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편파적인 재판 진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증인신문의 허용. 검찰은 불리한 판결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오늘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다음 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늘 옥중 노트를 공개하며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미국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떨어져서 방치됐던 트럭 운전자가 엿새 만에 구조됐습니다. 부서진 차 안에서 몸이 끼어 움직이지 못했지만 빗물을 먹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다리 아래에 심하게 파손된 트럭이 처박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한 남성을 구출해 급히 헬리콥터로 이송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인디애나주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추락사고로 조난당한 20대 운전자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6일 만입니다. Very difficult time getting down into the creek area with their equipment to basically to cut him out. 운전자는 찌그러진 차에 몸이 끼어 옴짝달싹 못한 채 일주일 가까이 버텼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흘러든 빗물 덕에 목을 축였지만 살 수 있다는 희망은 희미해지던 순간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낚시꾼 2명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His phone fell to the side. He couldn't reach it, and he was pinned very, very tight. 운전자는 비록 이번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지만 행운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외딴 집 앞 텃밭을 살피던 노인의 눈이 짐승의 발자국에 멈춥니다. 그런데 네 발자국에서 하나가 부족합니다. 노인은 서너 해 전 올무에 걸린 발목 하나를 물어 끊고는 눈밭을 선열로 물들이고 사라진 고라니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봄동 앞에서 망설이다 뜯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인이 생각합니다. 배고픔보다 곡진한 천시가 앓는 노인의 기침소리였을까? 노인이 미안하고 고맙다는 듯 지팡이로 발자국 하나를 찍어 넷을 채워줍니다. 서로 뺏고 지키려는 짐승과 인간의 대결이 아름다운 교감으로 승화하는 우화시입니다. 초원을 달리다 저무는 저녁해를 바라보는 유목민의 얼굴색, 잘 구워 곰삭은 벽돌색, 암탉해 온기가 남은 아침 첫 달걀색,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자가 광화문 교보빌딩, 강남 교보타워, 연수원을 지을 때 주문했던 색깔이라고 합니다. 실을 닮은 그 빛깔에는 원색이 없습니다. 끝까지 부딪히며 따로노는 보색의 대치도 없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어록 하나 돌아보겠습니다.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나면 옛날에는 전부 가서 함께 술을 먹었지. 그런데 요즘은 술도 나눠 먹질 않아. 자꾸 이기려 하면 싸움뿐, 야당은 지면서 이기는 것이야. 웃음 속에 칼을 감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험상궂은 얼굴로 대놓고 칼을 휘두르는 게 요즘 우리 정치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비대위 구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 태도로 봐서 신당 창당은 시간 문제인 듯하지요. 여야 양대 정당 전 대표들의 탈당 행보는 우리 정치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분화와 분열로 어지러운 이합집산의 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다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책임과 잘잘못을 떠나
정치공학의 찬기술이 횡행하는 정치라면 어지러운 이전 투구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희생과 혁신을 해낸 정당이 승리했고 또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꽃길과 양지만 찾으려는 행렬로 북적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기득권 정치, 여의도의 아성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정치가 막장으로 내달린다곤 해도 우리 정치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극한 대결과 막장 정치에 절망한 의원들의 불출마가 수십 명씩 이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협의와 타협이 실종된 보색 정치, 모든 것을 걸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고주일척의 정치에 무슨 국가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캄캄한 어둠을 밝혀줄 유권자의 촛불 하나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12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한국 정치 어디로 가나 였습니다. 사흘째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며 차츰 공기질이 회복하겠는데요.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세종은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동쪽 지역은 막다가 밤부터는 전국 하늘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가 9도, 제주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휴일에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날이 흐린 탓에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새해 첫 해맞이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